여러분, 요즘 갑자기 삶이 버거워졌다는 느낌 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뉴스 보셨나요? 서울의 70대 남성이 은퇴 후 1년 만에 우울증과 건강 악화로 병원비만 한 달 90만 원이 넘어 생활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요. 혹시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 스쳐 지나가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60대, 70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도, 아파트도, 연금도 결국 나를 지켜주진 못하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분석했던 영상에서도 나오죠. 자식에게 올인했다가 노후 준비를 못한 사람, 20억짜리 집이 있어도 쓸 돈이 없는 사람, 연금만 믿고 살다가 병원비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 여러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걱정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많은 60, 70대가 흔들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는지, 그리고 당신이 절대 놓치면 안 돼 진짜 1위 자산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야기는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새벽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작됩니다. 시장을 지날 때마다 들리던 조용한 뒷소리 사이로 낡은 비닐 천막 아래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있는 한 어르신이 보였습니다. 초라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혼자 식사를 하는 그의 손은 유난히 떨리고 있었죠. 그 어르신의 이름은 윤재만, 72. 예전에 작은 철물점을 하며 두 아이를 키워냈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윤 씨는 손이 금손이야. 못 고치는 게 없어. 그만큼 성실했고 남에게 피해 한 번 준 적 없는 사람이었죠. 그날도 시장 아주머니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윤 어르신, 오늘도 혼자세요? 국물 더 떠드릴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윤재만은 늘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게 편해요. 나이 드니 입맛도 줄고 사람이 그립긴 하지만 뭐 다 그렇죠.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은 오래된 외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윤재만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문을 열기 전 철물점 카운터 서랍을 열어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는 것입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윤재만과 두 자녀, 그리고 젊은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잘 지내냐 다들.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지만 이 평범한 하루에 묘하게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죠. 최근 들어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고 가끔씩 장부를 보다가 멍해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나도 혹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두려움이 조용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서 장을 보던 한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주문했던 망치요. 아직 안 오셨어요? 윤재만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망치하니? 아, 그거 내가 주문을 했던가? 손님은 놀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3일 전에 주문하신다며 적어 놓으셨잖아요. 여기요? 이쪽에. 장부에는 그 손님의 주문 기록이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재만은 그 글씨를 본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또다시냐, 내가 왜 이러지? 몇 번이나 핑계를 대려 했지만 결국 그는 털어놓듯 말했습니다. 요즘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점점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 말을 들은 시장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병원부터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재만은 어둑한 방 안에서 혼자 밥상을 봤습니다. 전기밥솥에서 김이 나는 소리가 유난히 설렜다가 금방 허무해졌습니다. 이게 인생의 마무리란 걸까? 식탁 옆엔 오래된 라디오가 켜져 있었고 라디오 속 DJ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겐 살아갈 이유가 더 필요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재만은 시장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행인이 신고해 구급차가 왔고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더 늦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순간 그의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된 건가? 의사는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혹시 혼자 생활하고 계신가요? 보호자분은? 그 말에 윤재만은 대답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각각 멀리 타지로 떠나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병시에 깊게 울렸습니다. 퇴원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딴은 조용했고 침대 옆 서랍 안에는 그날도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던 순간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애들 다 키워놨는데 정작 나는 아무도 없네. 그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지며 땅바닥에 사르륵 미끄러졌습니다. 헌데 그때 사진 뒷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만 씨,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건 서로의 마음이에요. 아내가 남긴 마지막 문장.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윤재만의 목에서 떨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뭐가 됐다고. 그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문 밖에서 들린 목소리. 윤재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잠깐만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목소리는 아들 윤태훈, 35살.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윤재만은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서늘한 겨울 바람이 들어오고 그 속에서 고개를 숙인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왜 왔냐 바쁘다며? 재만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고 아들은 오랫동안 참았던 말을 꺼내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들었어요. 시장 아주머니한테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윤재만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악담을 하지도 감싸지도 못하고 그저 침묵만 흐르는 긴 순간 침묵 끝에서 먼저 입을 연 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 잘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가 괜찮으실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말에 재만의 가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너희 엄마 떠난 뒤로 나는 매일 하루가 무서웠어. 평생 짧게 살아온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이 처음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방 안 한가운데에 놓인 흑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사진이네. 아버지, 이거 아직도 매일 보세요? 윤재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이 사진 뒤에 적혀 있더라고. 그걸 아무한테도 못 보여줬다. 아들은 사진 뒤를 펼쳐보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잊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아직도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아들은 그 글을 읽고 나서야 왜 아버지가 그렇게 혼자 버틴 건지, 왜 철물점을 지키며 외로움 속에서도 버텼는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이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그 순간 재만의 눈물이 훅 쏟아졌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내가 잘 살아간다고 믿고 싶었던 그날부터지. 내가 짐 되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 버텼어. 근데 이제는 너무 무섭다. 아들은 한 걸음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찾아왔는지 아세요? 재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혼자 두지 않으려고요. 순간 윤재만은 참아왔던 감정을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이제 와서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줄 알았어? 떨리는 목소리,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터져나온 말. 아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진짜 이제라도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고는 큰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 저한테도 아버지가 살아갈 이유예요. 그 말에 윤재만의 모든 힘이 빠지듯 무너졌습니다. 태훈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니? 아들은 잠시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혼자였던 시간이 너무 길었죠. 이제는 저랑 같이 다시 하나씩 찾아봐요.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의 빗장을 조심스레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직접 했던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매주 토요일엔 여기 오겠습니다. 같이 시장도 다니고 가끔은 영화도 보고요. 그는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한 첫 토요일, 아들은 시장 입구에서 따뜻한 고구마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제만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만에 피어오르는 작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날 시장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윤 어르신,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 말에 제만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좀 살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시장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어르신, 철물 좀 일해 줄 수 있어요? 도와주실 사람이 필요한데 어르신 아니면 못해요. 제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럼요. 어르신 아니면 누가 합니까? 우리 다 어르신 손 믿고 살잖아요. 그 순간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장면, 아들과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던 순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병원 치료도 같이 해요. 우리가 도망치면 더 커져요. 제만은 한참을 고민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도망 안 갈게. 내 엄마도 그러더라. 살아갈 이유 절대 잃지 말라고. 그 말에 아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이미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작고 따뜻한 봄빛 같은 변화가 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재만은 오랜만에 흑백 사진을 서랍에 넣고 조용히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일도 살아보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들에게 말하지 못한 더 큰 비밀, 바로 철물점 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제만의 문틈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본 순간 윤재만의 얼굴에는 다시 한번 깊은 흔들림이 번져갔습니다. 그의 손끝이 종이를 움켜쥘 때 그가 내뱉은 한마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새벽 첫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창밖을 울리는 그 시간, 윤재만은 손에 움켜쥔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물점 계약 만료 통보서, 임대 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어렵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철물점은 그에게 단순한 생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작은 손을 잡고 가게를 뛰어다니던 웃음이 스며있는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걸 이제 접으라는 건가?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집안은 더 깊은 어둠에 잠긴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약속했던 대로 찾아온 아들은 아버지가 손에 쥔 종이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약 만료요? 아버지, 재계약은요? 주인한테 전화는 해보셨어요? 윤재만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인이 가게를 철거한다더구나. 새 건물을 올린다나 뭐라나. 이젠 끝이야. 아들은 단숨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혼자 결정하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순간 평생 침착하던 윤재만의 얼굴이 단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았다. 굵은 울림과 함께 터진 절규. 아들은 얼어붙은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짐이라니, 아버지가 왜 짐이에요? 내가 요즘 뭘 하고 있니? 치매까지 왔다는데 이 나이에 어디서 뭘 다시 하니? 내 엄마 떠난 뒤로 난 그냥 시간만 버티며 있었던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윤재만은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침밥도 남기고 라디오도 껐고 사진도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있으면 더 안 좋아져요. 윤재만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태훈아, 사람이 살아갈 이유를 잃으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죽는 거다. 나 지금 그 상태야. 아들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고였습니다. 아들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살아요. 제가 공간 마련할게요. 아버지 돌보고 같이 일도 찾아봐요. 하지만 윤재만은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인생 방해하고 싶지 않아. 방해가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혼자 하려고만 하세요? 윤재만의 눈이 한순간 번뜩였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온 사람이야. 너희 엄마 떠난 뒤로 누구라도 붙들면 무너질까봐 혼자 견뎠어. 이제 와서 어떻게 달라지니?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깊은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걸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아들은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철물점 물건을 하나씩 상자에 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너무 잔인해요. 평생 일하신 곳인데. 윤재만은 상자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태훈아, 사람은 말이다. 잃어야 보이는 게 있어. 아들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렇게 버티세요? 윤재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버려진 듯한 단단한 목소리로.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최선입니까? 버티기만 하는 게 최선이었냐고 묻는다면 이제는 모르겠다. 그 말은 아들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아들은 참지 못하고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새로운 최선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에 윤재만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함께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노끈을 묶고 오래된 못을 정리하고 깨진 의자도 버렸습니다. 정리하다 발견한 작은 상자. 그 안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여도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 곁에 있어요. 윤재만과 아들은 그 메모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며칠 후 재만은 동네 복지관의 자원봉사 모집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홀몸 어르신 도시락 배달 도우미 모집. 그 글귀가 유난히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해보고 싶으세요? 윤재만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한마디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그 말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윤재만은 도시락 배달 첫날을 맞아 조금 더 단정한 옷을 입고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아직 느리고 아직 떨리지만 몇 년 만에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다녀오세요. 윤재만은 뒤돌아 아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다녀오마. 하지만 도시락을 들고 복지관에 도착한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앞에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윤재만 씨 맞으세요? 낯선 목소리.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윤재만 씨 맞으세요? 도시락 배달 첫날 복지관 입구에서 불쑥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윤재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오래전 철물점 단골이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다정한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묘한 그리움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기억 못 하시겠죠? 저는 한정숙이라고 해요. 예전에 남편이 아프던 시절 어르신이 집수리 도와주셨잖아요. 재만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아, 그때 그 낡은 보일러 수리해드렸던 집 말입니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아무런 대가도 안 받으셨죠. 저희 남편이 세상에 이런 분도 있다며 많이 고마워했어요. 기억 저편에 묻어있던 장면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던 그 시절의 자신. 근데 제가 여기서 봉사하는 걸 어떻게? 정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얘기해줬어요. 어르신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윤재만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무너진 모습을 누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부끄러웠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레 재만의 손에 도시락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있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이 지금의 윤 어르신과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며 많이 배웠죠. 그녀의 말은 잔잔하면서도 묘하게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누구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오잖아요. 그 말에 윤재만의 목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나는 기댈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소. 정숙은 잠시 재만을 바라보더니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에요. 그 따뜻함을 이제는 본인에게도 나눠주셔야 해요. 그 순간 윤재만은 오래 참고 있었던 울음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려내렸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방문한 첫 번째 집. 낡은 초가 지붕 아래 홀로 누워있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이 그날이구먼. 새 사람인가?
윤재만은 서늘한 바람을 막으며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드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요즘 사람 손을 잡아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네. 그 손의 온기에 제만의 가슴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 무너진 마음속에서 작고 뜨거운 불씨가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땠어요? 제만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작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살겠더라. 아들은 그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은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회사 일도, 미래도 다 막막했거든요. 윤재만은 그제야 아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보았습니다. 태훈아, 너도 외롭구나.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가 살아갈 이유를 찾는 걸 보니까 저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처음으로 건네진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태훈아, 네 아버지. 윤재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 단어씩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힘든 걸 내가 몰랐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둘 사이의 오래된 벽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재만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다시 시작하자. 늦어도 괜찮지 않겠냐? 아들은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 같이 다시 살아봐요. 며칠 후 윤재만은 복지관에서 작은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도시락 배달뿐 아니라 철물점에서 오래 해온 기술을 살려 수리 봉사반을 맡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윤 어르신 오셔서 우리 복지관이 달라졌어요. 손재주 하나는 진짜 금손이야. 어르신 아니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말. 그 말은 윤재만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연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하늘엔 오래간만에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재만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살아갈 이유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는 아주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생 후반의 새로운 의미가 그의 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 아들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어땠어요? 윤재만은 대답했습니다. 태훈아, 오늘은 정말 살아볼 만한 하루였다. 두 사람의 웃음이 작은 집 전체를 꽉 채웠습니다. 그 웃음 속에 담겨 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함께라서 괜찮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실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후에 꼭 붙잡아야 할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여주는 한편의 삶입니다. 자식도, 아파트도, 연금도, 심지어 건강도 완벽한 답은 아니지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갈 이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리고 마음을 나눌 누군가,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박영만 씨. 겉보기엔 늘 시장 골목을 산책하는 평범한 동네 어르신일 뿐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를 참 지혜롭게 나이든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지난 삶을 들여다보면 그 말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박영만 씨는 35년 동안 국가연구기관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꿈꾸기보단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자라는 소박한 철학으로 살아왔죠. 퇴직금은 없었지만 30년 넘는 근속으로 2025년 기준 월 195만 원대의 평균 공무원 연금을 꾸준히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내 늙어서 자식들이 나 책임지겠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의 책임자가 돼야지. 그때는 이 말이 다소 박하게 들렸지만
그의 후반 인생을 지탱해준 가장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30대 시절 동네 친구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야, 영만아, 애 키우려면 아파트라도 사야지. 넌 왜 맨날 연금하고 적금만 넣냐? 박영만 씨는 그저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일단 기초 체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 월급 오르면 소비부터 늘리면 나중에 고생해. 남들은 집값 오를까봐 불안해할 때도 그는 묵묵히 연금 적금 건강관리 관계 관리를 4대 원칙으로 지켜왔습니다. 그게 흔들릴 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선택이 맞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가요. 부부는 아파트 대신 소형 전셋집에 오래 살았지만 경제적으로 늘 숨이 트일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또한 문제없이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65세가 되던 해 아내가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 악화로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술비 480만 원, 재활치료비가 2달 동안 160만 원.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었죠.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엔 병원비가 무서운 거야. 자식 도움 없으면 못 버텨. 하지만 박영만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10년 전부터 의료비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매달 20만 원씩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수술비 대부분을 큰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해 여름 또 하나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전셋집이 재건축에 들어가며 집을 비워야 했던 겁니다. 영만 씨, 이제 어디로 가셔? 전세 요즘 너무 비싸던데.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준비해둔 게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는 노후를 대비해 15년 전부터 전세금 상승에 대비한 별도의 저축을 꾸준히 해두고 있었죠. 그 덕분에 당시보다 훨씬 오른 전세금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분명 위기였지만 그에게는 무너지지 않을 준비된 방패가 있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각자 삶에 바쁘고 해외로 떠난 둘째 딸은 1년에 한 번 겨우 연락 오는 정도. 많은 부모들이 그래도 자식은 내 마지막 보험이라고 믿지만 박영만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얘들아, 나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의 인생 살아라. 내 노후는 내가 준비했다. 그는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후 생활비 의료비여가비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분리해 관리했죠. 하지만 자식과의 관계가 무조건 좋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혼자 하려고만 해? 가끔은 우리도 신경 쓰게 해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지만 박영만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담은 사랑이 아니야.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든든하게 있어주는 게 부모지. 자식에게 무턱대고 기대는 대신 적절한 거리와 책임감을 유지하는 모습. 그게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되던 해 박영만 씨는 인생의 또 다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아내의 건강은 좋아졌지만 그녀는 계속 재활이 필요했고 전셋집은 2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임대료가 크게 올랐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은 말했습니다. 에이,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냥 집 사지 그래? 하지만 박영만 씨는 달랐습니다. 집이 노후의 답이라는 건 그에게는 오래전 버린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반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그의 노년을 넘치도록 풍요롭게 만들게 되는 결정이었죠. 70세가 넘은 어느 겨울, 박영만 씨에게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전세금 3천만 원 추가 인상 통보가 온 겁니다. 2025년 이후 수도권 전세 시장은 흔들림이 심해졌고 고정연금 생활자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아이고, 영만 씨, 이 나이에 전세금이 웬 말이야. 이참에 그냥 자식 집으로 들어가면 편하지. 또 다른 이웃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요즘 누가 혼자 사나. 나이 들면 자식한테 기대야지. 하지만 박영만 씨의 표정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젠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을 때가 된 거 아닐까? 그 말에 박영만 씨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대로 살자고 약속했잖아. 그가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나눠둔 노후 생활비 통장 전세 상승 대비 저축비 상자금 의료비 전용 계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갑옷처럼 그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들이 머무는 전셋집에서 계속 버틸까 옮길까는 쉽게 결정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산기를 두드리고 서류를 정리하면서 고민한 끝에 박영만 씨는 마침내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여보, 우리 이사합시다. 아내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요? 더 작고 조용한 곳으로. 전세 말고 공공임대 아파트로 가요.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자존심 때문에 꺼리는 노년층도 많지만 그는 현실을 정확히 보고 선택했습니다. 우리 노후 생활비를 더 길게 가져가려면 주거비부터 줄여야 해요. 이제는 가진 걸 유지하는 것보다 사용 가능한 돈을 오래 남기는 것이 중요할 때죠. 그 결정은 누구보다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자식 집으로 들어가거나 비싼 아파트 유지하느라 허덕일 때 박영만 씨는 오히려 지출 구조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선택을 한 겁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나이 들어서도 똑똑한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순간 박영만 씨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노후는 우리가 지키는 거니까요. 몇 달 후 부부는 남양주의 새로운 공공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2칸짜리 작지만 햇살이 잘 들고 단지 안엔 공원과 작은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단지 내 산책로를 걸으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7080 음악을 듣고 주말에는 전통시장에서 소소한 장보기를 즐기며 평범한 하루가 쌓여갔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참 잘 살고 있어요. 그 말에 박영만 씨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살고 있어.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월 195만 원의 공무원 연금, 소형 임대 아파트의 저렴한 유지비, 20년간 나눠둔 비상금, 그리고 아내와의 평화로운 일상. 그는 많은 60대, 70대가 가장 불안해하는 돈, 건강, 관계, 거주, 또 네 가지를 모두 안정적으로 지키는 삶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온 지 1년쯤 되자 주변 어르신들이 박영만 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얼굴이 참 밝으세요. 노년이라고는 안 믿기네요. 어르신 부부는 싸우는 걸 못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유로우실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만 어르신 보니까 노후가 꼭 슬픈 건 아니구나 싶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조금씩 준비만 해놓으면 노후도 참 살만합니다. 그의 말은 고난을 겪고 무너져가는 노년의 삶과는 완벽한 정반대였습니다. 박영만 씨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누구보다 정확한 선택을 했던 사람,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집값에 목숨 걸지 않고 연금과 저축을 나누어 관리하고 건강과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며 주거비를 낮춰 노후 생활비를 안정화한 사람. 그 결과 그는 70대에도 돈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히 웃으며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노후는 운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의 선택이 당신의 70대를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만든다. 한국의 노년층 현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입니다. 통계청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넘는 52.6%가 국민연금 외에 별도의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했으며 이들 상당수가 생활비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노년층 단독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보건사회연구원 2023 노후보장 실태조사에서 평균 154만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70대 노인의 실제 지출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주거비, 식비, 의료비 증가폭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주거비의 경우 2024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전세보증금 평균이 전년 대비 약 4.8% 상승했으며 이는 고정연금 생활자에게 즉각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60대 70대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는 자식 지원주거 유지비 의료비 지출이 누적되며 자기 삶의 안정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구조와도 이어집니다. 반대로 평생을 통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생활비 비상금 의료비 계좌로 나누어 관리한 가구는 노년기에 지출 충격을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해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의 장기 추적 조사에 따르면 은퇴 직전 직후의 지출 구조를 안정적으로 조절한 노인들은 우울감 건강 악화 비율이 30% 이상 낮았으며 의료비 지출 증가에도 심리적 경제적 충격을 덜 받는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노년복지연구 패널 조사에서도 노후 재정주거 안정성이 확보된 그룹은 삶의 만족도가 평균 2배 이상 높고 사회적 고립 비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역시 2024년 분석에서 조기 은퇴자의 노후 빈곤율이 46%에 달하는 반면 연금저축주거비 절약구조를 갖춘 가구의 빈곤율은 10% 미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자녀 지원을 과도하게 한 가구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가구의 차이입니다.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 위험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1배 더 높았으며 이는 노후 준비 부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반면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기의 생활 구조를 단순화한 노인은 정신건강 신체활동사회 참여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박영만 씨 같은 노후 생활비 구조를 일찍 정비한 사람이 왜 비교적 평온한 70대를 살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성, 연금과 비상금의 역할 분리, 과도한 주거의료, 지출의 선제적 대비, 그리고 자식과의 경제적 거리두기는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 노후 안정성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들입니다. 요약하면 한국 노년층의 빈곤과 고립은 단순히 소득 수준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건강 관계 자녀, 의존이라는 4가지 영역의 균형이 무너져서 발생한다는 것이 통계와 연구가 말하는 명확한 결론입니다. 즉, 불행한 사례의 인물들은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며 위기를 겪었고 박영만 씨처럼 대비한 사례는 이 4가지를 조기에 다층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통계는 말합니다. 노후의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된다고요. 노년기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준비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 고령층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년층의 생활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이 적은 노년층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매년 늘어나면서 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고립과 우울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를 줄이는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 때문에 노년층이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거주가 가능한 유형은 노후 내내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며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이 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급여와 난방비 감면, 요금 감면 제도 등이 더해지면 고정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노후의 경제적 압박을 겪지 않게 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 역시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만성질환관리비 지원이나 예방접종 무료 지원, 65세 이상 의료비 상한제 등은 갑자기 늘어나는 병원비를 막아주는 보조장치가 되어 큰 위험을 예방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통합돌봄 제도는 거동이 불편해지는 시기에 식사와 주거, 돌봄, 의료까지 모두 연계 지원하여 노년층이 요양시설로 이동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국과 비슷한 고령화 문제를 겪는 해외 국가들도 다양한 해결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한국 노년층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일본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늘리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은 장기 요양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제도를 운영하여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노년층이
병원비와 돌봄비 때문에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저소득 노년층에게 임대료의 일정 비율만 부담하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후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처럼 한국과 해외의 다양한 정책은 공통적으로 노후의 안정은 소득이 많고 적금보다 지출 구조와 제도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인 빈곤과 고립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할 때 서서히 다가오지만 국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여러 정책들은 이미 많은 노년층이 도움을 받고 있는 제도들로 본인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청하면 누구든지 안정적인 노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격차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분석에서 확인된 만큼 정보를 알고 활용하는 작은 실천이 인생 후반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는 준비한 사람에게 훨씬 안정적이고 오래도록 편안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인생의 후반부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두 개의 길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외롭게 무너져버린 노년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행복을 지켜낸 길이었습니다. 처음 사례의 주인공은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집값만 믿고 내일을 생각할 겨를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나이를 먹을수록 삶의 버팀목은 하나둘 무너지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홀로 남겨져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에서 마음이 아팠고 언젠가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될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똑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집이나 체면에 묶이지 않고 연금과 저축을 나누고 생활비 구조를 조정하고 작은 집에서라도 두 발 딛고 설 수 있는 자신만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 그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쓰러지지 않도록 미리 바닥을 다져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아내와 함께 잔잔한 햇살 아래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결국 아주 작은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내 노후를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이 질문에 한 사람은 자식을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나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70대를 지나고 80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눈물로 후회하게 될지 아니면 미소로 오늘을 맞이하게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작은 약속들, 오늘 내가 정리하는 작은 지출, 미뤄두었던 건강검진 하나,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아둔 비상금 통장 하나,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하나, 아침에 눈 뜨는 이유 하나, 이 작은 것들이 쌓여 우리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는 결국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두 사람 중 누구의 미래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모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무거움이 아니라 따뜻함이 되고 홀로 남겨진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온하고 단단하고 무엇보다 행복하길 마음 깊은 곳에서 응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보셨나요? 치료비 감당 못해 집을 포기한 60대 부부 이야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비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건강이나 돈 걱정이 부쩍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얼마 전 전북 군산에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 2억을 단숨에 잃은 68세 김도현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해 보겠다고 시작한 작은 선택 하나가 가족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만 아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런 사기, 이런 의료비 폭탄은 지금 우리 세대에게
가장 가까운 위험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후회하며 말합니다. 그때 이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모르는 척 지나가면 여러분의 노후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하루가 단 한순간에 뒤집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전북 정읍의 오래된 시장에서 장돌뱅이처럼 살아온 72세 황진수 어르신의 실화입니다. 그분의 말 그대로 날이 좋아서 웃던 날도 있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날이 변했다고 합니다. 정읍 중앙시장의 오전은 늘 분주합니다. 김이 몽글몽글 올라오는 국밥 냄새, 채소가 싱싱하게 쌓여있는 좌판, 그리고 아이고 덤 좀 챙겨드려야 하는 정겨운 상인들의 목소리. 황진수 어르신도 매일 아침 그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팔에는 늘 헌 청색 보온병을 들고 다녔죠. 그 물병엔 아내가 끓여준 보리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 윤정희 할머니, 올해 일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 오래 서 있진 못해도 늘 부엌에서 잔손을 놀리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시장 가면 멸치 좀 사와요. 가장 싼 거 말고 중간 거. 아내는 늘 그랬습니다. 싼 건 맛이 없다고, 비싼 건 사치라고. 그게 이 부부의 삶이었죠. 크게 가진 건 없지만 크게 걱정도 없는 아주 평범한 노부부의 노년. 그날까진 정말 그랬습니다. 황 어르신이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그 평범함이 그렇게 큰 복이었다는 걸. 아내의 기침이 깊어진 건 올해 초 꽃샘 바람이 아직 차갑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감기겠지 했죠. 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숨이 찬다며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쉬던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왜 이렇게 숨이 가빠? 그러면 아내는 꼭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당신 걱정 말아요. 그 미소가 복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 말고 아내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반찬들 사이에서 손등이 떨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내가 식탁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새벽 1시 정읍의 응급실 불빛 아래서 황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중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분은 폐섬유화 초기 진행으로 보입니다. 지금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약값과 산소 치료까지 포함하면 월 70만 원에서 120만 원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황 어르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선 채 의사의 말을 멍하니 듣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보온병이 떠올랐답니다. 아내가 새벽마다 끓여준 보리차. 그 보리차를 더는 못 마시게 될까봐. 그게 그렇게 무서웠다고요. 며칠 뒤 황 어르신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박노식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예전 통닭 가게를 하다 접은 분인데 늘 손에 라디오를 들고 다니는 말수가 적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진수 형님,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그 말에 황 어르신은 참아왔던 걸 쏟아냈습니다. 아내병 치료비, 자식들 형편 때문에 부탁도 못하는 현실. 입술이 떨리고 말이 자꾸 끊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형님,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근데 나를 살린 방법이 하나 있었어. 그때 황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그 밤의 공기보다 더 깊게 찔러 박혔어. 그 말은 희망 같기도 하고 악마의 속삭임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황 어르신은 박 할아버지에게 이끌려 정읍 외곽의 작은 사무실에 가게 됩니다. 그곳엔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말투가 지나치게 정중한 투자 컨설턴트라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아무나 소개 안 드리는데 박 선생님 덕분에 특별히 안내드리는 거예요. 황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안에 숨 좀 덜 차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이 지금 결심하시면 이번 달부터 치료 걱정은 끝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황 어르신은 속으로 이런 문장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그 질문이 앞으로 황 어르신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 비극의 문을 열어젖힐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황 어르신은 결국
손을 떨며 그 종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의 휴대폰엔 정확히 10만 원 입금 알림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황 어르신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희망이어서 온 건지 두려워서 온 건지 본인도 몰랐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입금이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황진수 어르신은 그날 이후 매일 오전 10시만 되면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시 02분 휴대폰 화면에 다시 한번 떴습니다. 입금 10만 원. 그 순간 황 어르신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이야, 당신 취업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날 저녁 아내 윤정희 할머니는 거실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남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표정이 예전 같아졌어. 황 어르신은 대답 대신 아내의 손등을 조심스레 감싸 주었습니다. 그냥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좀 더 버텨보자.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날 어떤 계약서를 썼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1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던 입금은 실제 되는 날 잠시 늦어졌습니다. 10시 5분, 10시 10분, 10시 20분. 황진수 어르신은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젖는 걸 느꼈습니다. 왜 안 들어오지? 그대였습니다. 띠링, 입금 10만 원.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위에 눌러붙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황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 말이 아내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를 속이는 말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 정장을 딱 맞게 입고 있던 컨설턴트라는 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이번 주까지만 특별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처음 넣으신 분들에 한해 금액을 늘리면 일일 지급금이 배로 오릅니다. 황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를 더 넣어야 합니까? 남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2천만 원만 추가하면 하루 30만 원 나옵니다. 한 달이면 900만 원이에요. 치료비는 물론 생활비 걱정도 끝납니다. 그 말은 황 어르신의 심장에 꽂힌 비수 같았습니다. 아내의 호흡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기침은 깊어져 잠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고통을 참느라 손끝을 꼭 쥐는 모습, 그걸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결국 황 어르신은 통장의 마지막 큰 금액을 그 남자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0시가 되어도 입금 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10시 10분, 10시 30분, 11시 황진수 어르신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돈이 안 들어옵니까? 그 남자의 목소리는 전에 없던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하루 정도 늦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투는 전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황 어르신은 불안에 떨며 휴대폰을 꼭 쥐고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걱정 말아요. 당신 얼굴이 요즘 더 힘들어 보여. 그 말이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황 어르신은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정음 외곽 그 작은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유리문 안쪽엔 한 장의 종이가 흘러내려 누워 있었습니다. 임대 만료로 폐업합니다. 황 어르신은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정이야, 나 어떡하냐.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곳에서 황 어르신은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울음은 아내에게도 세상에게도 들리지 않는 아주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황 어르신은 더 이상 숨을 참지 못하는 아내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아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든 거 알고 있었어. 황진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 치료비 내가 지켜야 했는데. 아내는 미소도 아닌 울음도 아닌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최선입니까? 그 한마디는 황 어르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저 평생 자신만 바라보며 살았던 아내의 작은 걱정이 실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황진수 어르신이 그의 마지막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아내의 장례가 끝나고 몇 달 뒤 황 어르신의 두 아들과 딸은 서로 갈등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우리 보고 왜 말을 안 했대? 엄마가 알았으면 얼마나 슬펐을까? 그 말들이 황진수 어르신의 가슴에 돌멩이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정읍시장을 떠났습니다. 삶의 모든 장면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방은 정읍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 2층. 좁고 허름했고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유난히 추웠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흑백 사진 하나만이 그의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황 어르신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 지키려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진짜 끝이 오더라. 그 말이 정읍 바람처럼 서늘하게 남습니다. 황진수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내의 사진 앞에서 말합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나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너를 더 오래 붙잡아둘 수 있었을까? 그 목소리는 세상 모든 노부부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난 뒤 황진수 어르신의 삶은 마치 어떤 사람이 TV 리모컨을 꺼버린 것처럼 갑자기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소리가 없고 부엌 가스레인지 앞에 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도 어르신의 방 안에는 아내의 사진만이 계절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윤정의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남편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세 자녀는 서로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큰아들은 전화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왜 그때 우리한테 상의 안 했어요? 우리한텐 엄마가 마지막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표현으로는 사랑이었다고 해도 그 결과가 너무 크잖아요. 막내딸은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나 그날부터 매일 후회했어요. 아버지한테 더 잘할 걸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원망도 했어요. 내 마음도 엉망이에요. 황 어르신은 자식들의 말 어느 것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보온병 아내가 평생 들고 다니던 파란색 보온병을 두 손으로 감싸고 아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지. 근데 나도 너 살리려고 그냥 그 마음 하나였어.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부서지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어진 뒤 황 어르신의 삶은 훨씬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비에도 모자랐고 사기 피해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갔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어르신님이 계좌는 비워졌고 해외 서버로 송금된 것 같습니다. 사기 조직은 잡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황 어르신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난해진 건 괜찮습니다. 근데 정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 황 어르신은 매일 시장 입구의 단팥빵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빵을 사줄 사람이 이젠 없습니다. 빵 냄새만 맡고 돌아서던 황 어르신의 모습은 얼마 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그 집 할아버지 요즘 많이 기운 없어 보인다더라 하고 이야깃거리가 되었죠.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황진수 어르신은 연립주택 계단을 내려오다 그대로 미끄러져 허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정신없이 숨을 몰아쉬다 근처 주민이 119를 불렀고 어르신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뼈가 약해져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안 좋으시죠? 황 어르신은 대답할 힘도 없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애인용 손잡이가 달린 병실 창밖으로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황 어르신은 아내의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정이야, 나 이제 어디까지 가야 하냐?
그 말이 아주 천천히 병실에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퇴원한 황 어르신을 찾아온 사람은 뜻밖에도 정읍시장에서 떡집을 하던 정불례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황 어르신. 어제 시장에 소문이 돌길래 혹시나 하고 찾아왔지. 정불례 할머니는 따뜻한 미역국과 떡국을 싸와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혼자 지내면 그래요. 속도 안 좋아지고 손도 차고 사람이 곁이 있어야 하는데. 황 어르신은 마치 아내가 다시 와준 듯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혼자 밥을 비우지 않고 끝까지 먹었습니다. 정불례 할머니가 떠난 뒤 문득 아내의 사진을 보며 황 어르신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정이야, 미안한데 우리 애들 한 번만 더 불러볼까? 며칠 뒤 세 자녀가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작은 연립주택 거실, 전기장판 하나, 희미하게 울리는 라디오 소리. 황 어르신은 세 자녀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막내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황 어르신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큰아들은 그동안의 원망을 꾹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 혼자 이렇게 있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죠. 둘째 아들은 그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집 정리하고 우리랑 같이 삽시다. 우리도 노력할게요. 그 순간 황 어르신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아내의 장례식 때도 나오지 않았던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울음은 방 안 공기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을 완전히 터뜨렸습니다. 몇 달 뒤 황 어르신은 큰아들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방에는 아내의 사진과 낡은 파란 보온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밤 사진에게 말합니다. 정이야, 너 없어서 아직도 힘들다. 근데 애들이 있어줘서 하루하루 다시 살아보려고 한다. 창밖에서 겨울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는 날, 황진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다시 채우면 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은 무너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군요.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거였어. 그 말은 상처난 마음 속에서 아주 오래 울리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멈춤 신호가 된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합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조용한 은행나무 길을 따라 아침 햇빛이 살포시 스며드는 곳에서 67세 강인호 씨는 내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푸른색 바람막이, 다른 운동화, 작은 라디오, 그의 모습은 평범한 이웃 어르신과 다를 바 없지만 그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부럽다고 말할 만큼 안정적입니다. 강인호 씨는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 자동차 계열사에서 35년간 근무한 기술부 부장이었습니다. 2024년 말 정년을 맞으며 받은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평생 다시 없을 큰돈이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스크를 피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돈은 벌 줄 아는 사람보다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오래가요. 강인호 씨의 노후는 그 말처럼 지킨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강인호 씨도 한때 모든 은퇴자들이 겪는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정년 1년 전 같은 부서에 있던 후배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PEP 투자 아세요? 한 달에 이자가 2%예요. 원금 보장이고요. 아직 설립 준비 중인 금융사인데 초창기라 혜택을 많이 줘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강인호 씨는 지난 사례의 주인공처럼 혹시라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정년이 코앞이었고 경제 상황은 불안했습니다. 2024년, 25년 한국 경제는 고령층 의료비 상승, 국민연금 여론 불안, 고금리로 인한 생활비 증가, 그리고 자녀 세대의 취업난까지 모든 것이 노년에 대한 걱정을 더 크게 만들던 시기였죠. 게다가 그 무렵 아내 박영숙 씨가 척추관협착증으로 입원하게 되며 큰돈이 나갔습니다. MRI 검사, 도수치료, 약값까지 포함해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돈 너무 나가죠? 퇴직 앞두고 불안해지면 나 치료 조금 줄여도 돼요. 그 말을 듣던 강인호 씨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그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 다음 날 회사 식당에서 후배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부장님,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저도 2천 넣었어요. 요즘 물가를 이기려면 이 정도 투자는 꼭 해야죠. 바로 이 지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60대부터 70대가 바로 이 말 한 줄에 삶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강인호 씨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무언가가 너무 좋아 보이면 답은 항상 하나다. 하지 마라. 그는 후배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는 젊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제 실패하면 끝이야. 그 말은 그가 은퇴 직전 가장 먼저 지켜낸 작은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년을 한 달 앞두고 아내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고 둘째 아들은 회사 구조조정으로 취직했습니다. 식탁 앞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 취업도 떨어졌습니다. 가장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인호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만약 그 투자에서 월 200만 원씩만 나온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나아질까? 그리고 다음 날 후회가 더 위험한 말을 건넸습니다. 부장님,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초기 출자자 한정 혜택이라 지금 안 하면 절대 못 들어가요. 바로 이것이 수많은 노년층이 떨어지는 함정. 강인호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병실 불빛, 아들의 얼굴, 앞으로 살아갈 30년의 삶. 하지만 드는 마지막 순간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퇴직 5년 전 회사 재무팀에서 들었던 말. 부장님, 사기는 다 똑같습니다. 투자 전 꼭 3가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 원금 보장 문구, 남들 다 한다는 말. 이 3가지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떠올린 강인호 씨는 다음날 후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내 노후를 도박판에 올릴 생각 없다. 후배는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러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강인호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건 안 하는 게 정답일 때가 더 많아. 그 선택은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는 이 결정을 통해 몰락이 아닌 완전히 다른 인생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 하나가 그의 아내와 가족, 본인 삶 전체를 지켜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강인호 씨의 삶에 또 한 번의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아내 박영숙 씨의 다리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에서는 결국 수술 권유가 나왔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 총 예상 비용은 약 950만 원. 아내는 병실 침대 위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나까지 이렇게 돈 쓰면 어떡해요? 아들의 실직, 아내의 수술비, 은퇴 직후 쏟아지는 현실. 강인호 씨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금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며 침묵한 그 밤,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부장님, 그 투자요. 최근 가입한 사람들 하루 수익률 0.8%까지 올랐답니다. 이 문자는 강인호 씨가 흔들릴 뻔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새벽에 잠을 설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수술 안 해도 되니까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은 황진수 어르신의 비극적 사례에서 아내가 했던 마지막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인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다. 영수가 너는 무조건 수술해야 해. 그는 곧장 라디오를 켰습니다. 선곡은 우연히도 정년 몇 년 전부터 즐겨 듣던 방송 노년 재무 안전 가이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DJ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한 번 더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는 더더욱요. 그 말이 강인호 씨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렇지. 지금 흔들리면 내 가족도 무너질 수 있어. 그는 바로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마라.
내 인생은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사실상 절정을 지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인호 씨는 그날 새벽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아내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둘째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더 힘드시죠? 제가 다시 시작해 볼게요. 강인호 씨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인생은 뒤늦게 잘 되는 경우도 많다. 너는 너대로 천천히 해라. 아버지는 지킬 걸 지키면 된다. 그는 퇴직금 통장, 연금 자산, 적금 자료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있다.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다. 그날 이후 강인호 씨는 본격적으로 노후 자산관리 전략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 중 절반은 안전자산 ETF, 나머지 절반은 국공채 MMF 저위험 ISA, 의료비 대비로 월 10만 원씩 실손보험 유지, 실직한 아들 대신 월 20만 원 생활비 지원, 아내 치료비는 건강보험 실비 장기 요양 등급 활용. 결과적으로 치료비 부담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아내는 무사히 회복했습니다. 의사도 말했습니다. 어르신 수술이 잘 됐습니다.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일상생활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아내는 수술 후 병실 창가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산 것 같아요. 그 말에 강인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됐네. 2025년의 한국은 노년층이 살기에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고령층 의료비 10년 새 2배 증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사기 피해자 절반이 60대 이상,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현실, 자녀 세대도 경제적으로 여유 없음. 이런 시대에서 강인호 씨의 선택은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으로 억대 사기를 피하고 가족의 위기까지 막아낸 강인호 씨. 그는 지금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의왕시 산책길을 걷습니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나누고 손을 맞잡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아내도 말합니다. 당신 있어서 나는 아직도 행복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느낍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다. 우리 부모의 이야기고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강인호 씨처럼 노후 준비에서 돈을 지키는 선택을 한 사례가 왜 중요한지 수치와 흠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국내 통계를 보면 고령층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앞으로 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금융 관련 자료에서도 고령층이 금융사기 피해자의 절반을 넘기며 해마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의 투자는 나이가 들수록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취약해지는 구조라고 설명된다. 고령층 재무 관련 조사에서도 은퇴 직전부터 약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위험한 제한이 몰려들고 이 시기 배우자의 병세 악화나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같은 심리적 압박이 겹치면 평소의 판단 기준이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연구 자료에서도 은퇴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물가와 주거비가 계속 올라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예금과 연금 같은 안정적 자산을 중심으로 재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을 막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해외 자료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여러 국가에서 고령층의 의료비와 주거비 상승으로 은퇴 후 가계 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수익 투자를 택하기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장기적인 분산 투자를 선택한 가구가 더 오래 자산을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해외 고령층 금융 취약성 연구에서도 많은 고령자가 지인이나 주변 사람의 권유로 위험한 상품에 발을 들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은퇴 직후 몇 년이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분석한다. 국내 관련 연구에서도 은퇴 후 심리적 충격이나 의료비 같은 큰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된다. 또 고령자가 고위험 금융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고 분석한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데이터가 반복되고 있으며 많은 고령자가 은퇴 직후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에 노출되고 이때 경제적 압박이 심할수록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의 다양한 통계와 연구가 공통으로 말하는 핵심은 결국 하나다. 은퇴자는 크게 버는 선택보다 잃지 않는 선택을 할 때 삶의 안정성이 훨씬 커진다는 점이다. 강인호 씨가 퇴직 직후 흔들릴 수 있는 순간에도 위험한 선택을 피하고 분산과 안정 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유지한 결정은 이러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니라 2025년 한국 사회의 구조적 환경 속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 현실적 노후 전략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시청자들이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오히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통제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재무 상담가들은 고령층이 불안과 압박 속에서 높은 수익률을 좇을수록 판단력이 흔들린다는 경향을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공식 금융기관을 통한 상담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라고 말하죠.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의 노후재무 분석 자료에서도 고령층이 자산 손실을 피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자체의 공공재무상담 프로그램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고령층의 금융사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는 모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층 금융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각종 투자 권유가 합법인지 사기 가능성이 있는지 무료로 검토해주고 계약서를 가져오면 위험 요소를 직접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서울 은평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 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방문 교육을 운영해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고령층의 실제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사기 패턴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저소득 고령층 대상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이 생겼을 때 일정 금액을 최대 수개월간 지원하며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시행하고 있어 예기치 않은 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강인호 씨 같은 분들이 위기 순간 위험한 투자로 뛰어들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망이 되죠. 전문가들은 또한 고령층이 반드시 공적제도 기반의 소득 구조를 갖출 것을 권고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소득원을 분산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이런 구조를 가진 가구일수록 충동적 투자나 사기 피해에 노출되는 비율이 크게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고령층 금융사기가 증가하자 특정 금융거래 제한 제도를 도입해 일정 연령 이상이 고액 금융거래를 하려는 경우 은행이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거래 자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모든 투자상품 권유 전 반드시 쿨링오프 기간을 의무화하여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막고 제3자의 검토 시간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시니어 대상 금융 판매를 감독하는 별도 기관을 설립해 고령층에게 접근하는 투자 권유 전화를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상품 권유가 의심되면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외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위기 상황일수록 판단을 유예시키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검증되지 않은 제안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의심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지인 추천, 주변 사람의 성공담, 높은 수익률,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순간 반드시 멈추고 지자체 상담센터나 금융감독원, 은행 PB센터 등 공적기관의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 불안한 감정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스스로의 생활비 레벨을 정확히 계산하고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규칙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키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도구가 아니라 안전망이 되고, 안전망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위험한 제한 앞에서는 반드시 멈추어 보시고, 제도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를 스스로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은 두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은 순간의 절박함과 외로움 속에서 손을 내민 위험한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나이, 같은 불안, 같은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키며 조용하고 단단한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두 갈래 길 사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힘든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도움의 손길처럼 보이는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가진 마지막 희망을 송두리째 흔들어 갑니다.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마음, 자식에게 짐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다 보니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죠. 그렇게 한 남자는 30에 넘게 모은 노후 자금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보내고 마지막 남은 집조차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살려보겠다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그의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불안했지만 멈춰섰고 조급했지만 다시 돌아봤고 누가 뭐라 해도 원칙대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위험한 말에 귀를 닫고 검증되지 않은 제안 앞에서는 늘 하루를 더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그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 그는 배우자와 함께 작은 텃밭을 돌보며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나이를 먹었지만 삶은 이렇게 전혀 다른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크게 벌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키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돈 욕심을 부릴 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지켜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노후라는 시간은 수익이 인생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히 인생을 살려주는 시간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은 다 다르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은 서로 참 많이 비슷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고 병원비나 생활비는 점점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위험한 말 앞에서는 멈추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혹시 누군가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고 말하나요? 그 순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지막 노후는 한 번의 착각으로 무너질 수 있고 한 번의 멈춤으로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두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으며 누군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은 삶만큼은 불안보다 평안이, 조급함보다 안전이, 남들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기를, 여러분의 평생이 마지막까지 따뜻하기를,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요즘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없나요? 내가 괜히 아프면 누가 날 챙겨줄까? 얼마 전 전북에서 70대 한 어르신이 심한 통증을 참고 버티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검사비가 부담돼 며칠만 참아보겠다는 그 마음. 우리 부모님, 그리고 지금의 우리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비, 생활비가 한꺼번에 겹치면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혹시 나도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닐까? 이미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나를 챙겨줄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은 몇 년 전 부산의 한 72세 어르신이 남긴 실제 인터뷰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형편이 기울어도 도와달라고 말할 곳이 없다는 현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한 노인의 감동 실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왕 오래된 다가구 단지. 지은 지 30년은 넘은 듯한 외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철계단은 밤새 눅눅한 겨울 공기를 머금은 채 서 있다. 이 새벽 73세 박준호 씨는 또다시 잠에서 깨었다. 눈을 뜬 시간이 아니라 통증이 깨운 시간이었다. 허리 아래쪽으로 찌릿하게 번져오는 통증. 과거 공장에서 40년 넘게 일하며 생긴 부상이 다시 도지는 것이다. 그는 한숨을 삼킨다. 오늘은 좀 덜 아프려나 아니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하나. 전기요금이 밀려 전기장판은 이미 3개월째 못 켜고 있다. 난방도 최소만 돌리다 보니 새벽 방안은 유난히 싸늘하다. 주방으로 비틀비틀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속엔 물 한 통, 지난주 경로식당에서 받은 김치 몇 줄기. 박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어제 남긴 밥이 있으니 다행이지. 하지만 밥은 이미 굳어 있었고 데워 먹을 전자레인지도 고장 난 지 반년이 넘었다. 그는 차가운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었다. 이가 시큰거려도 배는 먹는 걸 원했다. 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혹시나 아들한테 문자라도 왔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화면엔 아무 알림도 없었다. 5개월 전 아버지 잘 계시죠? 딱 그 한 줄이 마지막이었다. 박 씨는 오른쪽 무릎을 주물렀다. 몇 년 전 의사가 말했던 문장이 머릿속을 스친다. 지금이라도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오래 끌면 더 위험해요. 하지만 수술비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병원비가 무서워 진통제로만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사람 부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처지가 됐네. 그 말 속엔 통증보다 더 아픈 자존심과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아파트 문을 열기 전 박 씨는 현관에 붙여둔 한 장의 종이를 바라봤다. 독거 어르신 무료 진료 신청 안내. 경기도 노인 의료 지원 사업. 작년 박 씨가 복지관 상담사에게 소개받은 안내문이다. 조건만 되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이 뭘 더 바랄 수 있어. 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안내문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새벽 6시 박 씨는 조용히 양말을 신고 밖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지만 발걸음은 어딘가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한번 가볼까? 병원까지는 못 가도 복지관이라도. 박준호 씨의 노년은 그렇게 아주 작은 용기 하나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준호 씨는 골목 어귀에 선 채 복지관 간판을 바라보았다. 하얀 이슬이 맺힌 새벽 공기 속 복지관 현관문만 밝게 불이 켜져 있었다. 여기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 속 손을 꽉 움켜쥐었다. 주름 사이로 스며든 차가운 감정이 속삭였다. 내가 이런데 도움받는 사람이었나? 가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스스로를 도와달라고 내세우는 그 순간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난방이 몸을 감쌌다. 어르신 오셨어요? 추우셨죠? 복지관 상담사 김소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박 씨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 그냥 안내문 보고 궁금해서 대단한 건 아니고. 소연 씨는 그의 무릎을 흘끗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무릎 많이 아프시죠?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더 불편해지셨어요? 박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누군가 자신의 몸 상태를 알아본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동시에 위로가 되었다. 어르신, 의료지원 신청하시면 기본검진은 전부 무료예요. 무릎 MRI도 조건만 맞으면 비용 거의 안 드시고요. 박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게까지 된다고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고 계세요. 그 말에 박준호 씨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냥 참고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길이 있었던 건가. 그때 박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엔 미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5개월 만에 전화였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 그 이따가 잠깐 볼 수 있을까? 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보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딸에게 부담될까?
약한 모습을 보일까 두려워. 먼저 찾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겨우 입을 떼어 말했다. 그래, 아빠 괜찮다. 하지만 그의 손은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박 씨에게 소연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아픈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도움받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요.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나도 치료를 받아도 되는 사람일까요? 소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어르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박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무릎 위에서 느리게 오므려졌다. 문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막 골목 사이로 떨어지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아침은 그저 버텨야 하는 하루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작은 희망이 깃든 이른 아침처럼 느껴졌다. 그래, 오늘은 병원까지 한번 가보자.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발걸음으로 골목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박준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카페 문 앞에 서 있었다. 초라해 보일까봐 주름이 깊어진 얼굴을 몇 번이나 손바닥으로 쓸어내렸다. 딸과 만나는 게 반가우면서도 두려웠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잠시 후 딸 이미정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미정은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를 보고 놀랐다는 표정이었다. 아빠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어요? 그 한마디에 박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아픈 모습이 들킬까 가장 두려웠는데 결국 숨길 수 없었던 것이다. 미정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아빠, 요즘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박 씨는 서둘러 말문을 막았다. 별일 아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이 오래된 핑계라는 걸.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아빠가 혼자 버티는 거 마음이 항상 걸렸어요. 박준호 씨는 시선을 피했다. 미정과 눈을 마주치면 괜찮다는 말이 더 이상 입에 붙지 않을 것 같았다. 침묵 끝에 박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비가 좀 걱정됐지.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내 입장에선 큰 돈이니까. 그는 끝까지 체면을 지키고 싶었지만 딸 앞에서는 더 숨길 수가 없었다. 미정의 눈이 붉어졌다. 아빠 그런 문제 혼자 끌어안고 계셨어요? 왜 한 번이라도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내가 힘들까봐, 부담 줄까봐 그랬지.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공기가 가라앉았다. 아버지의 자존심, 그리고 딸의 미안함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미정의 손에 이끌려 박 씨는 결국 병원에 오게 되었다. 접수 창구 앞에 서는 동안 그는 긴장으로 어깨가 굳어 있었다. 아버님, 무릎 MRI랑 정형외과 진료부터 잡아드릴게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지만 박준호 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혹시 큰 병이 나올지, 그 모든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MRI 촬영을 마치고 나온 후 정형외과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어르신 예상보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있고 척추 디스크까지 동반됐어요. 박 씨는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는 듯 했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다. 지금은 걷고 있지만 이대로면 몇 달 뒤엔 일상생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준호 씨의 손이 파르르 흔들렸다. 수술? 그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자신의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진료실 밖 딸 미정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 아빠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어요? 누가 아빠한테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왜 저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박 씨는 미정의 손을 잡지도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떨구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 뒤에 담긴 의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혼자 맞은 노년의 쓸쓸함이었다. 진료비 견적서를 들고 복도에 서 있는 박 씨는 표정이 굳어 있었다. 2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 수술비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더 많이들 터였다. 미정이 조용히 말한다. 아빠, 제가 다 처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박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나는 내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 말은 가난보다 더 두려운 단어였다. 짐. 수많은 60대, 70대 시청자들이 자신을 보는 듯한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 박준호 씨는 복도 의자에 조용히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다.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부담 줄까봐 두렵고 그렇다고 버티면 다리가 더 망가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지금 이 병원 복도에서 가장 큰 갈림길을 맞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박준호 씨는 낡은 전등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견적서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종이만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섞인 감정들이 덩어리처럼 쌓여 있었다. 수술을 받으면 3개월은 꼼짝 못할 텐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리고 그 옆에서 딸 미정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의 어깨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무거운 삶을 버텨왔는지 오늘만큼은 선명하게 보였다. 아빠, 조심스러운 부름에 박 씨가 고개를 들었다. 저 어릴 때 아빠가 저를 업고 병원 다니던 거 기억나요? 박 씨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그때 아빠는 저한테 단 한 번도 내가 짐이다라고 말한 적 없었어요. 근데 왜 아빠는 혼자 이렇게 버티고 계셨어요? 그 말은 시간을 거슬러 박 씨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 그 아버지가 늙어 홀로 참아낸 시간. 그 사이에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미정의 목소리로 흘러나왔다. 박 씨는 긴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나도 이제는 좀 누구한테 기대봐도 되겠지. 미정은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의지하겠다는 말을 한 순간이었다. 아빠, 우리 같이 해요. 수술 받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제야 박 씨는 무너진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고쳐보자. 며칠 뒤 수술대 앞에 선 박 씨는 두 손을 꼭 모았다. 늘 강한 척하던 그도 두려움 앞에서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딸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걸을 수 있어요. 다시 아침 산책도 할 수 있어요. 박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그녀의 손을 꼭 눌렀다. 오늘만큼은 혼자가 아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며칠 후 재활병실에서 딸은 아버지의 보조기를 잡아주며 말했다. 아빠, 천천히요. 한 발 또 한 발. 박 씨는 숨을 고르며 걸음을 내딛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이건 통증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였다. 창밖으로 밝은 겨울 햇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박 씨의 눈에 닿는 순간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살아야겠다. 우리 주변엔 박준호 씨처럼 혼자 견디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움을 청하면 누가 부담될까? 늙어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 때문에 몸이 부서질 때까지 버티는 분들. 하지만 여러분, 기대는 건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게 늙음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박준호 씨는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삶을 버티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로 작은 빛이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살고 있는 67세의 김선욱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대기업 관리직으로 35년을 일하고 퇴직한 그가 지금 보내는 노후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이었다.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아내와 함께 사는 단란한 일상은 잔잔한 평화로 가득했다. 겉보기엔 특별한 점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노후가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의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김선욱 씨는 40대 중반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걱정 많은 과장님이라고 불렸다. 주변 동료들이 점심시간마다 주식 얘기, 아파트 호재 얘기로 한창 들끓던 2000년대 후반에도 그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사람은 오래 살면 돈보다 계획이 필요해. 계획이 없으면 다 잃어. 당시에는 다소 유별나게 보였지만 그는 실제로 말보다 행동이 더 앞서는 사람이었다. 대출 내지 않았고 회사 복지로 제공되던 연금저축을 매년 최대한 채웠으며 소비를 줄이려고 억지로 아끼지도 않았다. 그저 필요 없는 지출을 피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한점은 55세 무렵 찾아왔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몇몇 동료들은 퇴직하면 작은 가게 하나 차려보자며 들뜬 분위기를 보였다.
그때 김선욱 씨는 사내 식당에서 동료 2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다. 지금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면 대박이래. 퇴직금 몰아넣어서 가게 하나 차리면 우리도 사장님이야. 그러나 그는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 평생 벌어 모은 그 돈을 단 몇 달 만에 감정으로 결정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금액이었다. 그는 계산기부터 꺼냈다. 월세, 권리금, 재료비, 인건비, 두다는 차갑게 현실을 보여줬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모험이 아니라 도박이야. 그 결정을 한 이유엔 과거의 경험도 있었다. 김선욱 씨의 아버지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경쟁이 심해져 결국 문을 닫았고 그 후 노년의 삶이 급격히 흔들린 모습을 어린 시절 지켜봤기 때문이었다. 그 기억은 오래도록 그의 마음속에서 경고등 역할을 하고 있었다. 퇴직을 앞둔 어느 날 회사의 노후교육 강의에서 한 강사가 말했다. 퇴직 이후 1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처음 1년 동안 소비가 폭발하고 준비된 사람은 처음 1년 동안 소비를 줄입니다. 그 문장은 그의 마음속에 깊게 박혔다. 퇴직 후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게도 차리지 않았고 여행도 가지 않았다. 노후를 보상받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는 달리 그는 조용하게 일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선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기반이 되었다. 퇴직한 첫 달, 직장 후배들이 모두 한 번씩 회식을 제안했다. 축하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김선욱 씨는 대부분 거절했다. 나는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야. 그리고 아직은 쓰기보다 지킬 때야. 변명은 너무 소극적이다. 인생은 한 번인데 좀 즐기라며 웃어넘겼지만 그는 그 말들이 흔들리지 않았다. 퇴직 후 1년이 지났을 때 동료들 사이에서 뜻밖의 소식이 하나둘 들려왔다. 어떤 이는 치킨집을 차렸다가 8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또 어떤 이는 주식 투자로 절반 가까이를 잃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 늦게 자리를 잡아 가족과 갈등을 겪는 사람도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김선욱 씨는 혼잣말로 말했다. 지키길 잘했다. 그는 돈을 지킨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켰다는 걸 깨달았다. 그 후로 그의 노후는 빠르게 흔들리지 않는 일상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걷고 아내와 아침밥을 차려 먹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1시간 읽고 가끔 손주들을 돌보는 따뜻한 날들. 그의 일상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불안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삶이었다. 그런 평온한 나날 속에서 뜻밖의 갈등은 조용히 찾아왔다. 퇴직 3년 차이던 어느 겨울, 김선욱 씨는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새벽에 눈을 떴다.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조금씩 아프긴 했지만 그날은 느낌이 달랐다. 움직일 때마다 관절이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다. 그는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아침이 되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봐야겠어. 아내는 놀라며 물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처음이네. 많이 아픈 거야? 그의 표정은 깊은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해 정밀 검사를 받은 뒤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 선생님 무릎 연골이 상당히 닳았습니다. 지금은 걸을 수 있지만 이대로면 몇 년 뒤엔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순간 일부 사례의 주인공처럼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나도 이렇게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한순간 마음을 덮었다. 하지만 곧 그는 침착하게 의사의 말을 더 들었다. 다행히 아직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단계이니 재활과 운동,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김선욱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상황은 심각했지만 절망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치료비를 감당할 여유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건강관리 습관이 이미 자리 잡아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온 규칙적인 운동, 과한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식단에 투자한 노하우, 퇴직 후 첫 해를 절제 있게 보내면서 지킨 자산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위기 앞에서 하나둘씩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의사에게 설명을 듣는 동안 김선욱 씨는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잘 관리해 오신 게 느껴져요.
대부분은 아프기 전까지 방치하다가 뒤늦게 병이 커져서 오시거든요. 그 말은 그가 평생 쌓아온 습관과 준비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듯 했다. 퇴원 후 아내는 따뜻한 생강차를 내오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늘 말하던 미리 준비하는 삶이 정말 우리를 지켜줬나 봐. 그 말에 김선욱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나이 들어서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였지. 며칠 뒤 그는 딸과 사위를 집으로 불렀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아빠가 무릎이 좀 안 좋아졌어. 근데 걱정하지 마라. 크게 나쁘진 않대. 딸은 놀라서 물었다. 아버지, 병원비는 괜찮아요?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평생 이런 날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 너희한테 손 벌릴 일 없어. 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 속엔 존경과 안심,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 순간 김선욱 씨는 확신했다. 준비된 노후가 가져오는 건 단순한 경제적 안정이 아니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그로 인해 지켜지는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을. 김선욱 씨는 병원에서 배운 재활 운동을 꾸준히 따라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예전보다 천천히, 하지만 더 깊은 호흡으로 걸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아래층에 사는 74세 이웃 어른이 다가와 물었다. 김 선생, 요즘 더 젊어졌네. 비결이 뭔가?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결이라기보다 걱정 만들지 않는 생활을 한 덕이죠.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역시 준비된 사람은 달라. 그 말은 그의 지난 삶을 정확히 요약하는 한 문장이었다. 김선욱 씨는 어느 날 일기를 쓰듯 작은 메모를 남겼다.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돈보다 마음이 먼저 안정돼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평생 습관이 만든다. 그의 노후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안정이라는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고 병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았다. 삶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준비된 노후는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길이다. 불행을 피한 게 아니라 평생 쌓아온 작은 선택들이 그를 지켜준 것이다. 노후가 불안정했던 첫 번째 사례와 달리 김선욱 씨처럼 준비된 노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러 통계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층 생활실태 조사에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65세 이상 인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기적인 소득원을 꼽았다. 자료에 따르면 연금이나 이자, 퇴직금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고령층보다 생활 만족도가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갑자기 질병이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해도 불안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노후의 빈곤 위험은 자산의 크기보다 매달 흐르는 소득의 안정성이 더 결정적이라고 설명한다. 김선욱 씨가 퇴직 후 무리한 창업을 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한 연금과 자금 관리가 실제로 그의 건강과 삶 전체를 지켜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고령층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현금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평소 수입에서 일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은 고령층은 같은 질환이라도 치료 시점이 늦지 않고 건강 상태가 양호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보고서에서는 건강 문제는 노후의 가장 큰 지출 요인이며 준비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삶의 격차를 빠르게 벌리는 요소라고 설명한다. 특히 무리한 창업이나 대출, 단기 투자보다 지출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 예방검진이 미래 의료비를 크게 낮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연구는 노후가 흔들리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위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선택의 반복 때문이며 퇴직 직후 안정적인 소비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정리한다. 김선욱 씨가 지난 세월 실천해온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다. 국내 학술 자료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는 퇴직 이후 초기 몇 년간 소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집단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특히 건강관리와 경제적 안정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강조되는데 조기 검진과
예방 차원의 건강 습관이 추후 의료비와 회복 기간을 크게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경제적 준비와 신체적 준비가 함께 갈 때 삶 전체가 안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외 조사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난다. 여러 국가를 비교한 조사에서는 은퇴 직후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규칙적인 의료 관리를 유지한 고령층이 이후 평균 여생 동안 겪는 의료비 지출 증가 폭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은퇴 첫 몇 년간의 소비 패턴이 이후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준비된 노후를 보낸 사람들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확률이 높아 삶의 질이 더 좋다는 조사도 있다. 이는 김선욱 씨의 선택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미래 위험을 줄이는 전략적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 다양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결론은 단순하다. 노후의 격차는 소득의 높고 낮음보다 준비된 생활 습관이 만들어내는 차이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화려한 수입이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다. 김선욱 씨처럼 평소 지출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고 돌발 상황을 대비해두는 사람은 아플 때 병원을 미루지 않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다져간다. 결국 노년의 안정은 하루하루의 습관과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 통계와 연구가 증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선욱 씨처럼 안정된 노후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는 기초 체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 체력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지출을 줄이고 위험을 분산한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국내 고령정책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장 흔히 무너지는 항목이 의료비, 부채, 돌발 지출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건강검진,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도 고령층의 의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실질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정책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모든 66세 전후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과 치매 조기검진을 무료 또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고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건강버스,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 독거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 어르신 방문간호 사업 등을 운영하여 작은 증상부터 큰 질환까지 조기에 발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 심층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혈압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관리까지 지역의원 중심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노인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경제적 구분에서는 지자체별로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저소득 고령층 생계비와 의료비 긴급 지원 정책이 모두 실제 시행 중이며 경기도와 서울시는 중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긴급 돌봄비,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 제도 같은 지원책을 통해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60대부터는 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억지로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식기통신비 보험료 등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 조정에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안전망이 된다는 조언입니다. 실제로 전국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생활이 안정된 노인의 절반 이상이 지출 구조 조정을 60대 초반에 이미 마친 상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고령자 근로장려금과 노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60대, 70대가 무리하지 않고도 월 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단기형 노년 일자리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지 반경 안에서 건강관리 요양 주거 돌봄을 모두 해결하는 구조로 고령층이 아프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가족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실제로 노인이 갑자기 아프거나 거동이 어려워지면 요양간병 방문 도우미 서비스가 보험으로 자동 연계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고령층이 겪는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식사 프로그램, 노년 커뮤니티 센터, 무료 건강 모임 등을 운영하며 정신 신체 건강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요. 기본 건강검진을 제때 받는 것, 지자체 복지센터에 한번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내 몸과 생활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결국 삶 전체를 지키는 기초가 됩니다. 김선욱 씨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안정된 노후를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을 관리하는 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지금부터라도 지자체의 건강복지 지원을 확인해 두고 질병을 미루지 않고 소비를 점검하는 습관을 실천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노년의 삶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늦게 핀 꽃도 결국 피어난다는 걸, 나이는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시작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는 아픔을 참다 결국 고립 속에서 무너졌던 어르신의 삶이었고, 다른 하나는 작은 선택을 쌓아가며 노후를 단단하게 지켜낸 김선욱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고생을 했고, 같은 나이에 은퇴했지만,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괜찮다 스스로를 속이며 혼자 버텼고, 결국 병이 악화될 때까지 주변에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준비하면 나중에 내가 편해진다는 마음으로 소비를 조절하고 건강을 챙기고 위험을 미리 대비해 삶이 흔들릴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의 크기였을까요?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평생 쌓아온 작은 습관, 그리고 나를 지키겠다는 조용한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를 이유로 후회하고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라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늦은 때는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일, 지출을 다시 점검해보는 일, 지자체 복지센터를 한번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일, 병원을 미루지 않고 제때 가보는 일, 이 모든 것은 지금 당장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영상 속 첫 번째 어르신처럼 아픔을 숨기고 괜찮은 척하고 외로움에 허우적대다 삶이 무너지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선욱 씨처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고 조금 더 자신을 돌보고 놓쳤던 부분을 다시 채우며 안전한 노후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짧아졌다는 건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우리의 마지막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후 준비는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준비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평범한 우리, 평범한 부모님, 평범한 어르신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 중 어떤 삶이 더 마음에 남으셨나요?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김선욱 씨처럼 내가 내 삶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앞으로의 날들이 조금 더 든든해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